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준부동산이죠. 자, 이 협의는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의 이 임목은 뭐에 속하죠?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해줘서 이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준부동산은 법제상, 그러니까 이 법제상은요, 법제도상 개념이거든요. 법제도상의 개념을 법제상 개념인데, 이 광의부동산은 법제도상 개념이기 때문에 준부동산 맞죠? 시대나 나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고요. 협의부동산에는 이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른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동산,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죠.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 동산은 점유로서 권리의 공시 방법을 서로 달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1번에 5번이 정답이고, 2번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용도에 따른 분류죠. 자,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는 용도에 따라 우리가 지역을 분류하는 것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인데, 이 농지지역, 임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서 소분류 상호 간의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3번 위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접근성이 좋으면 항상 부동산 가치는 증가한, 항상이 들어가서 틀렸죠. 예? 증가하는 것은 항상 아닙니다.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면 접근성이 좋아도 부동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접근성이란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를 말하고, 위치의 평가는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치의 양부, 좋고 나쁨에 따라 유용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접근성은 다르죠. 주거용 우리가 보통 뭐죠? 우리가 쾌적성이라든지 통근 시간,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합니다. 자, 4번 틀린 것. 어떤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 저량에 공급하는 공급량. 자, 밑줄은 동일한 밑줄. 이게 틀렸죠. 동일한 시간대에 생산된 주택들로 구성된다. 자, 여러분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뭐죠? 자, 여러분이 주택 저량인데, 저량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특별시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요, 작년에 공급된 것도 있고 20년 전에 공급된 것도 있어. 동일한 시간대 하면 안 돼.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공급된 주택들로 구성됩니다. 1번 정답. 2번 가격 이외에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여러분 2번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 수요의 변화. 4번에 있어서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수요의 변화. 항상 여러분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고, 3번 대체적인 사용의 가능성 및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공급이 어렵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인데 이러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은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맞고, 주택 저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체 수요가 증대되죠. 노화돼서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5번 주택 신축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고정되는데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이동됐다. 자, 여러분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이동된 그림에 봤더니 공급 곡선 자체가 뭘로? 왼쪽으로 이동되니까 뭐가 된다? 공급의 감소. 공급의 감소 요인 찾아라. 자, 주택 시장에서 현재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자, 여러분이 1번 보면요. 자, 주택 시장에서 여기 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이 A점에서 상승하면은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키거든요. 이때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 이렇게 공급 곡선 요건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1번은 틀렸고, 인근 지역의 공영 개발로 택지 공급량이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증가. 요거는 3번 주택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은 건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토지 투기론에서 인근 지역의 택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겠죠. 4번 정답. 보금자리론의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합니다. 5번은 수요의 증가. 정답은 4번. 6번 서울특별시 주택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요 공급 곡선이 도출되었다고 하자. 이 그래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의미거든요. 자, A 공급 곡선은 기울기 급하면 뭐가 돼?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이게 되죠. 수요. 자, 이때 여기에 균형이 되겠지. 자, 1번 동일한 주택 시장이라면은 공급 곡선 SA의 측정 기간은 SB보다 더 짧았다. 여러분 단기의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고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이니까 당 요것보다 기간이 짧겠죠. 맞는지 뭐. 2번 주택 시장이 다르다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오르는데 기울기 급한 A가 더 많이 오르고 기울기가 완만한 B는 요거죠. B보다 A의 가격 상승폭이 더 커요. 자, 2번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 주택 시장보다 B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분이 더 작죠? 맞는 지문. 3번 주택 가격의 변화로 인한 주택 수요량의 변화폭은 A, B 모두 똑같죠. 여러분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뭐 증가를 하는데 A, B 뭐 수요 곡선 변화가 없으니까 A, B 둘 다 뭐 동일하지. 4번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될 경우에 자,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오른다. 자, 볼까요? 균형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요거는 누구? 요거는 뭐 누구? A가 되겠고 요건 누구? B. 예? 여기서 요건 B. A, B. A보다 B가 공급량이 더 커요. 4번 틀렸네요. 정답. 그림 딱 그려보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제. 5번
동일한 주택 공급 규제 완화 조치가 있을 경우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공급량 증가는 어리고 비탄력적은 적게, 탄력적은 많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같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왜? 하나는 비탄력적, 하나는 탄력적은 같지 않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어떤 지역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거주 주민의 평균 소득이 10% 증가하면 수요량은 소득 전과 비교해서 5% 증가했다. 하여튼 소득이 나오면요. 소득이 나오면은 뭐야? 주택 수요의 뭐다? 소득 탄력성.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분자는 뭘로 간다? 수요량으로. 가겠죠.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 이걸 묻는데 몇 프로?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 10% 증가했을 때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5% 증가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뭐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인데 10분의 5니까 얼마? 2분의 1, 0.5죠. 요건 0보다 큰데 이때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이 상품은 무슨 상품? 정상제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수요 소득 탄력성 얼마? 0.5입니다. 5번 정답인데 하여튼 정상제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는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뭐보다 크다?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여기에 수요의 이 감소폭이 뭐보다? 공급의 증가폭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이 새로운 요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4번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는 토지 시장에서 종래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한 거죠. Q1D. 자, Q1D가 1400 마이너스 4P가 뭘로 변했다? Q2D인 1500, 1400에서 1500 수요가 뭐 했다? 뭐 증가를 했겠지. 그리고 공급은 Q1X가 800 플러스 2P. 공급도 얼마? 우리 Q2X가 800이 120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를 했어요.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나 변동하느냐? 그럼 여기에 바로 뭐죠? 하여튼 우리 따질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이야. 자, 그럼 최초의 균형 상태일 때는 항상 뭐가 같다? 하여튼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하다?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놓고 풀어야 돼. 그럼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4P가 수요량이고 공급량은 800 플러스 2P가 공급량 같다는 얘기지. 그럼 넘어가면 4P에 2P 더주니까 6P고 1400에서 800 빼주니까 얼마? 600.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죠? 100. 균형 가격만 따지면 돼요. 자, 여기 새로운 균형이죠. 자,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은 Q2D와 Q2S가 같아야 돼. 그럼 1500 마이너스 4P와 12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넘어가면은 6P는 1500에서 1200 빼니까 300.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 50. 그럼 균형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얼마만큼? 50만큼 뭐 한다? 하락을 하고 있다. 1번 정답. 네, 요거 항상 균형을 따질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계산하시면 돼. 10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래가 먼 것. 부동산 시장은 자연적 특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완전 시장이다. 자, 1번은 뭐죠? 우리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의 특성으로 부동산 상품이 뭐가 된다? 비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2번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2번은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상황의 예측을 필요로 합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죠. 특히 뭐에 대해서? 부증성 등의 특성에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많죠. 특히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적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5번 정답인데 부동산 시장은 동질적인 상품의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양상이 뜬 것은 뭐가 된다? 개별성. 5번은 뭐에 때문에? 5번은 부증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개별성의 특성. 개별성. 5번 정답. 자, 11번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에 관하여 올바르게 기술된 것. 정보 할당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극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시간의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보 할당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면은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당,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없거든요.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보 할당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과소평가된 부동산을 찾아내 투자함으로써 남보다 더 높은 수익을 따. 여러분 과대평가된 부동산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남보다 높은 양도 차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이익인데 이것은 부동산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아니라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맞는 질문들이죠. 5번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 흐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분, 하위 시장이나 부동산 경기는 전체 시장이, 자, 밑줄은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하니까 틀렸죠. 같은 국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IMF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하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기치 못한 사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이걸 뭐라고 하죠?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이다. 자,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 거래 전문가의 부동산 활동은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더욱 중시한다니까 틀렸죠. 얘기겠죠. 자, 이런 형태로 올 때 이 회복,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중시된다?
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매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장마철에 주택의 공실이 늘어나는 형상은 무슨 변동? 우리는 계절적 변동.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 4번도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예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어떻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답. 자, 13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조장은 촉진이죠.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개입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보다 과다의 동그라미. 여러분 과소 주의해야 됩니다. 과다입니다. 생산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여러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4번 공공재의 특성 중 비배제성. 자, 여러분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공공재는 중요한 건 소비에 있어서 공공재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익을 줄이지 않죠. 경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소비에 뭐가 있다? 비배제성.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된다. 공공재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소비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뭐죠? 1번은 비경합성. 1번은 비경합성. 3번은 비배제성. 15번 토지은행제도 설명. 자,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역. 예를 들면 양립하기 어려운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용, 공업용 이런 거죠.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역을 통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한 정책. 요거 지역지구제. 자, 15번에 1번은 지역지구제에 대한 개념. 자, 이때 양립하기 어려운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번역의 차이인데 어울리지 않는, 양립하기 어려운 또는 어울리지 않는. 자,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의 가치 또는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2번 장점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이건 개념. 토지은행제도는 공영개발, 공공임대 보유제 등과 같이 정부의 직접 개입의 항목, 직접의 동그라미, 간접이 아닙니다. 직접. 자, 5번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5번은 단점. 5번은 단점. 토지은행제도 개념 3번 지문 많이 출제를 또 하고 있고요. 자, 16번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일정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은 사적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만큼
어떻게 돼요? 저가주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감소를 가져. 공공주택이 늘어나니까 사적시장에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어들지. 1번 틀린 질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소. 2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주택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가 돼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요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입니다. 이 균형 임대료인데 문제는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봐요? 예? 요 가격 차이만큼 임대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저하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돼요.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답. 3번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나 기존 임차인은 암시장 가격을 부담하는 분리분담. 기존 임차인 밑줄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수요는 이만큼 증가를 하는데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공급은 이렇게 줄이겠지.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의 뭐가? 우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암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암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이 가격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지.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 들어가면 안 돼요. 틀린 질문. 4번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다.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다. 자, 이럴 때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됐거든요. 그럼 가격은 변화가 없어. 문제는 가격이 변화가 없어. 여러분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때는 조세가 전가가 안 돼요. 그러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 공급자, 여러분이 공급자가 조세를 우리는 전액 부담한다. 수요자가 아닙니다. 공급자. 주택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경우, 자, 5번이 이렇게죠. 주택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죠. 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는 세금을 이렇게 적게 부담해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죠. 수요자 부담이 우리가 적게 부담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요자 부담이 적으면 역진세가 아니죠.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역진세인데 틀린 질문. 2번 정답. 17번 틀린 것 여가과정 설명인데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이 같은 평면상에서 고소득층 수요 곡선의 왼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의미하는데 고소득층, 이게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이고 요거는 고소득층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 얘기거든요. 같은 임대료 P0 같은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은 주거는 이만큼 소비하지만은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게 더 많은
주거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설명. 2번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지만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고소득층의 주택으로부터 하향 동그라미 상향이 아닙니다. 하향 여과되어 나옵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빈곤층 인구가 많아졌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불된다거나 할 경우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착공량에 따라 증가한다.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장기적으로 균형 임대료는 원래 수준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고 우리는 시장에 있어서의 고가 주택은 원래 수준보다 감소합니다. 원래 양만큼 증가 못해.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은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할 때? 감소. 여러분이 거기 맨 끝에 증가가 아니라 뭐가 될 때 나타난다? 감소. 한 3번 정답 물었죠. 감소. 18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해요. 처분을 기피하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게 누가? 수요자 부담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있죠. 탄력적일수록 뭐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자, 여러분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우리가 수직선일 때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하는데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100% 전가돼.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전액 부담. 4번 정답. 수요자가 모두 부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자, 이렇게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공급이 고정됐어요.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가 부과된다. 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공급량 자체가 불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세가 전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네요. 자, 19번. 오염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갑은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에서 우리는 투자 분석하는데 투자 금액은 1억 원인데, 자, 19번에 1번에 뭐죠? 대안 A에 투자를 한다면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얼마? 기대 수익을 구해야겠죠. 먼저 기대 수익은 얼마? A일 때는 얼마?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때는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정상적일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는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지면 얼마? 1,000만 원일 때 이 가중친 확률을 곱하죠. 얼마? 20%는 100%의 20%는 0.2, 100%의 60%는 0.6, 100%의 20%는 0.2죠.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요거는 1,000만 원. 요거는 얼마? 1,800만 원. 요거는 200만 원이니까 얼마 나온다? 3,000만 원이 나오죠. 자, 기대 수익은 3,000만 원이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기대 수익, 총
투자 금액은 1억이죠. 1억 원에 기대 수익은 3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30%. 대안 B에 투자한다. 자, B에 투자했을 경우에 기대 수익은 얼마냐?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2천만 원. 예? 그리고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게 2,500만 원. 그리고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3천만 원. 곱하기 여기는 몇 프로? 20%. 여기는 60%. 20%. 얼마죠? 400. 여기는 얼마? 1,000만 원. 여기는 600만 원이 되겠죠. 1,500? 1,500만 원. 그러니까 얼마? 2,500만 원이 되겠네. 자, B의 기대 수익은 2,500만 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 1억 원에서 기대되는 수익 2,5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25%. 2번 맞고 대안 A의 표준 편차, B 표준 편차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고 대안 A에 비해서 대안 B 밑줄 그을까요?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나 자,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위험이 작다. 위험이 작다는 말이에요. 위험이 작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뭐? B죠. 그래서 B 맞는 질문. 자, 그럼 5번 질문 보면은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A가 몇 프로? 30%, B는 25%. 표준 편차를 보면은 A는 얼마? A는 1,265만 원. B인 경우는 316만 원. 또 이게 크죠. 자,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A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니까 틀린 점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위험이란 손실의 가능성인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죠.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원리금 상환 부담도 대출금이 많아지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2번 정답. 무위험률은 투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서 국채 수익률을 말하죠.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위험의 개념이고 5번 요구 수익률에는 뭐가 포함된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위험 할증률은 요구 수익률에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1년간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인 임대 빌딩이 있다. 순영업소득. 자, 여러분 얘기죠. 유효 총소득은 1억 원. 1억 원에 뭐를 빼야 돼? 영업 경비를 빼주면은 순영업소득 얼마 나오죠? 자, 영업경비 얼마? 자, 영업경비에 우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 포함되죠. 300만 원 포함되고 재산세 1,500만 원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화재보험료, 소멸성보험료는 화재보험료 700만 원 포함돼요. 공실손실 상당에 포함만 되고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죠. 얼마? 3천만 원 포함돼요. 전기료 포함돼요. 200만 원. 그런데 또는 뭐는 소득세, 융자 원리금 포함 안 되고 불량부채 포함 안 돼요. 이거 다 대주니까 얼마? 얼마? 2,500
5,500, 5,700. 그러면 1억에서 5,700 빼니까 얼마죠? 4,300만 원이 정답. 4,300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평균 분산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 평균 분산법은 수익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투자 대안에 있어서 위험, 분산이 위험이죠. 위험을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A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B보다 크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B보다 작다. 이럴 경우는 뭐를? 우리는 A를 선택을 하고, 또 위험이 같을 경우에 기대 수익 높은 A를 선택을 해요. 2번 맞고, 3번 A의 기대 수익률은 B보다 크고 표준 편차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도 뭐를 선택? A를 선택. 평균 분산법은 기대 수익률도 크고 이렇게 A가 B보다 크고 또 A가 B보다 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죠. 4번 정답.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작은 쪽,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은 위험이 낮은 거죠. 낮은 쪽에 투자를 합니다. 자, 23번. 자, 어느 투자 대상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 순현가는 30억. 얘기죠. 순현재 가치는 여기에 30억 원인데,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여기에 100억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 130억 원이야. 이때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이게 130억 원을 현재 투자한 금액 100억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3이 나오죠. 1.3. 2번 정답. 24번. 다음은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나는데, 총의 동그라미 지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총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세전세후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종합환원 이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 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는 걸 말합니다. 조소득 승수가 얼마? 5다. 자, 여러분, 조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인데, 이게 5고 여기 얼마? 조소득이 2천만 원이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은 곱해주니까 얼마? 1억 원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잠시 약간 쉬고 2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